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폭락 논란, 9월 마지막 공포는 이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갭상승으로 시작했던 증시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장 막판 반등하게 되면서 결국 전일 종가 부근까지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일단은 등락폭이 좀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종목에 그리고 지수에가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왜 이런 고용지표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굉장히 많은 뉴스들 많은데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하는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리얼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구독 버튼 항상 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위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리얼 미국 주식 속보라고 해서 실시간 뉴스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뉴스들만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텔레그램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총 정리 내용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총 영상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고용지표 발표 직후에 미국 증시는 갭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증시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갭상승을 한 거죠. 자,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장 초반 갭상승했던 증시는 한두 시간 만에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심각한 고용지표에 증시는 정일 종가 부분까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가지고 아직 폭락이다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하고는 좀 반대 흐름이 나오니까 시장은 좀 당황했다, 투자자분들께서 당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제자리로 다시 떨어졌을까? 이유를 보면 이겁니다. 중립금리까지 내려도 고용 둔화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용이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고용을 줄인다, 내 직원을 줄인다는 것을 정말 마지막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막바지에 정말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진 상태에서 보통 직원들을 해고하기 때문에 보통 고용 둔화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하메 법칙이라고 해서 고용 지표가 단시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법칙도 존재할 만큼 이 고용 지표가 한번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 시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지금은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잘 대응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뭐였냐? 원래 2025년도 2분기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어야 돼요. 실제 금리 인하가 6월달 정도에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에 대한 우려로 연방준비위원회는 과거 2024년도 8월 달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고용 지표가 이미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냐에 대한 논란이 이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건 중립금리까지만 금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금리를 과거와도 같이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적절한 금리 인하로 경제에 활력은 주면서 최악은 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물가는 과도하게 오르지 않은 회복기를 갖기 위해서 중립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까딱 잘못했다가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이 중립금리마저도 깨트리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포감이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연방준비위원회가 준비했었던 연착륙, 경착륙 같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 중간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쿠션을 주면서 하는, 천천히 경제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천천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계획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악재 속에서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그 vs 고용 위기가 등장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이 일부 사라졌더니 고용 위기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왔다. 뭐 하나 처리해봤는데 한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용지표 근데 빨리빨리 확인하면 되지 않냐, 과거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같이 잘 분석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판단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인데요. 다 변수는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의 이민 정책 때문에 나옵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용시장의 분위기를 내고 있거든요. 거의 6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자 숫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오고는 그럴 가능성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60년간의 데이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이런 변수가 나오면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극보수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물가 정책 때 보셨죠? 항상 어떤 변수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 관세 정책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 이런 변화가 나오면 연방준비위원회는 항상 늦은 대응을 합니다. 차라리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가 씻지 못할 잘못된 판단을 할 바에 차라리 내가 욕을 먹더라도 천천히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보통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자체는 전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 빨라봤자 연말까지는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9월 18일 금리 인하 이후 고용시장의 반응까지 확인해야지 판단이 가능하다. 근데 이걸 한 번 인하한 정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증시가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악재를 계속해서 안고 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이제 9월달 이후부터는 증시의 폭등, 좀 상승, 좀 이런 것들을 좀 예상했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지금 이제 당장에는 좀 횡보하는 증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근에 나왔던 8월달, 9월달 증시하고 비슷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 증시가 상승은 하긴 하는데 유동성 공급이 또 내년에 비트코인 유동성 공급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좀 잡음이 있는 상승이 있죠. 이런 상승 정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전까지 좀 뚜렷했던 증시에서 변수가 있는 증시로 좀 바뀌었구나 정도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해결되니까 하나 문제가 또 발생하면 투자자분들께서 지칠만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욕이 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 매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제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또 내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제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야기 드리니까요.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잘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설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고용지표 논란에 대해서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지표 논란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근원을 찾아보면 사실 이것을 여러 명이 말했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월러 이사입니다. 이 월러 이사가 최근에 연방준비위원 제도의 차기 의장 후보군에 속하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인데요. 트럼프가 제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인하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3일 미 경제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나빠진다. 이건 원래 전통적인 흐름입니다. 빠르게 나빠진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동결을 결정한 7월 의회 7월 회의 때도 0.25%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더 빠르게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인물이죠. 앞으로 지금 3에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격월로 할지 매 회의마다 할지는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당연히 고용지표 데이터겠죠. 이것을 주도적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월러 이사의 좀 불안감은 실제 현실이 있는데요.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박살이 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때는 이제 언제랑 굉장히 좀 비슷하냐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 보시면 여기 고용지표가 쭉 꺾이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그 시기하고 얼추 이제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꽤나 많이 안 좋아진 걸 좀 보실 수가 있죠. 실업률 지표는 그런 와중에도 올라가긴 했습니다. 실업자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긴 하죠. 다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지표는 나쁘지 않고 이제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비농업 지수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면서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22,000명이 증가했고요. 이는 뉴욕 증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5,000명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너무나 작아지고 충격을 좀 받은 겁니다. 실업률은 7월 지금 이제 4.2%에서 8월 지금 이제 4.3%로 상승했는데 뭐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각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실업률 지표도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너무 많이 둔화되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라고 하면 초반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 갭 상승을 했습니다. 갭상승 시작했거든요. 약 1% 정도 갭상승 시작했다가 지금 장 초반 좀 버티는가 싶더니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거의 뭐 1시간 만에 그냥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거의 뭐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제자리까지 갭상승을 다 되돌려주는 지금 이제 단기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장 초반 갭상승 이후 급락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되게 호재인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심각했다면 더 많이 폭락하면서 더 음봉을 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래야 진짜 폭락 분위기가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뭐 그렇게만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종가까지 전일 종가 부분까지는 되돌려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 난 당장에 고용지표만 잘 나오면 증시 폭등할 것 같았는데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걱정하길래 이렇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되돌린 걸까? 굉장히 의문이 들죠.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항상 2000년도 이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항상 뒤늦게 이루어졌었습니다. 항상 지표를 보고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서 금리 인하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IT 버블, 2021년 IT 버블, 2007년도 금융위기를 불러왔었죠. 과거에도 보시면 IT 버블하고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당시에 특히나 뭐 IT 버블 때까지야 큰 뭐 위기감이 많이 크지 않았는데 금융위기 때 굉장히 격하게 겪었던 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해줬다면 우리가 이렇게 버팅기지 않고 금리 인하를 좀 해줬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라고 하면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선제적인 조치를 일부 해두자. 우리 이대로 급격하게 금리 정책이 바뀌니까 이 경제도 그대로 따라서 너무 폭락하는 모습, 과도하게 경기 침체가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우리 중간중간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바로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 이 선제적인 조치는 과거에도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죠. 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금리가 내리기 시작했죠. 이때도 어느 정도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증시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선제적인 조치 이후에 증시 잘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졌죠. 우리가 모두 아는 2020년도 이걸 뭐 단어를 말하면 유튜브에 별로 안 좋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선제적인 조치가 시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좀 아쉬운 게 선제적인 조치가 얼마나 잘 먹히는지까지 확인했으면 좋겠지만 이때는 제대로 선제적인 조치에 대한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온 겁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죠. 저희 2024년도 8월달 그때 당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한번 지금 현재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항상 금리를 늦게 내리면 항상 너무 큰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현재 증시에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제적인 조치 취했다면서 2024년도에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24년도 8월 달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데 2025년도 들어서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2025년도 2분기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빠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해졌고요. 지금 적어도 한 7월달, 지금 6월달 이쯤에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어야 되는데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확인하고 가겠다는 명분하에 2개월 정도 더 늦어지는 모습, 2, 3개월 정도 더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빠른 조치가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죠. 지금 우린 선제적인 조치를 사실상 좀 늦은 편이고 빠르게 이루어지진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인하한다고 해서 버텨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인하가 폭이 우리가 굉장히 넓으면 차라리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면서 연착륙을 준비하는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중립금리는 뭐냐라고 하면 물가를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경제 둔화를 막을 수 있는 이 적절한 퍼센트를 중립금리라고 표현하고요. 보통 이 정확하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몇 퍼센트다라고 정하진 않은데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3% 정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거품도 끼지 않고 경제에 큰 부담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복을 시도하는 구간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것보다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고용 지표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이것보다 더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연착륙 계획 자체가 틀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다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되시죠, 그죠? 왜 증시가 갭상승 시켰다 갑자기 내렸는지, 왜 다시 고민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물론 고민에 빠진 것이 급락을 계속 이어갈 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바로 걱정하시기보다는 아직 다시 고민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를 놓쳐서 중립금리까지 금리를 내려도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 결국에는 정책의 계획이 틀어질 만한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 굉장히 고통을 좀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위기가 지속될까? 이걸 알아야겠죠. 언제까지 지속될까 생각해 보면 결국 중립금리까지 금리 인하가 중립금리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정도의 금리 인하로 고용 둔화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막지 못하면 폭락하는 거고요. 잘 막게 되면 과거 중립금리 청결하게 조절하면서 유동성을 공급되면서 회복 분위기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단기간에 절대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그런 걸 아냐라고 하면 사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 좀 참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항상 연방준비위원회의 모든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은요. 변수가 없을 때는 선제적인 조치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꽤 많지만 변수가 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간단하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얼마나 바뀌었길래 그러느냐라고 하면 미국이 2065년 만에 순 이민자가 감소에 들어갑니다. 이민자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일할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미국 곳곳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돌려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비싼 비용을 내고 비싼 비용을 내고 충분한 비용을 내면 사람들 다 오겠죠. 네, 적절한 비용을 내고 고용할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이민자가 단기간에 120만 명이 증발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싹 다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순유입이 정말 급속도로 감소했다. 심지어는 순이민자 감소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가 변수가 많다. 노동시장 자체가 변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지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방준비위원회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특히나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뭡니까? 실업률 지표죠. 노동자가 사라지니까 이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모든 사람들 일을 안 하는 사람 모두가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률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난 일을 하고 싶은데 난 일을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업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 고용지표 실업률은 과소평가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애초에 그 숫자 자체, 고용 인원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는 65년간 믿어왔던 우리의 지표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실업률 지표에 대한 통계 자체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미 연방준비위원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적어도 진짜 빨라봐야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금리 인하가 정말 고용시장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그제서야 증시의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는 과감한 선택지보다는 지표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지표 발표를 확인하면서 공략해야 될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이제 지루한 증시가 지속돼서 드디어 끝나나 싶었는데 또 시작됐습니다. 지겹죠? 예,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이신 분들은 제가 매주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렇다고 증시가 안 갈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결국 내년에는 유동성이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수급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하죠. 내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이제 담보대출 허용 분위기 속에서 유동성 많이 증가하면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에 잡음이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승폭 자체도 가파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적절한 상방 구간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9월과 같은 애매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으로 미국의 고용지표와 GDP 발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략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개별 재료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유효합니다. 이 정도는 거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좋아, 브로드컴이 너무 좋아 라면 투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수 상품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파이라든가 아니면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금 한 30%는 확보한 상황에서 거래를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내가 당장에 팔만한 주식이 없다라고 하시면 월급이라든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빼두셨다가 증시가 돌발 변수가 나왔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은 만들어 두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이 증시 자체가 어렵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의 변수는 다 트럼프가 만들고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증시 해석을 엇갈리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정말 투자의 판단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해석도 중요하고요. 그만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가 엄청난 대단한 해석 그런 것까진 못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보통 뉴스에는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이게 왜 진짜 문제라고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제가 만약에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수정까지 하면서 다음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항상 이 처음에는 이 유튜브 내용을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증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좀 정리해서 나도 정리하고 유튜브의 내용도 정리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어찌 요즘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매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잘 알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TJ 잔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TJ 잔고는 현재 6,690억 정도까지 채웠습니다. 거의 7천억 달러까지 거의 다 채워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월 초에는 돈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월 초에 정확하게 6,990억 달러 정도까지 채웠다가 다시 빠진 거거든요. 돈을 써가지고. 이게 근데 얼추 다음 주 정도면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추 7천억 달러까지는 차서 유동성 위기는 다음 주 정도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나는 개별주 정도는 편입을 시작해보셔도,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해보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사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다음 주는 좀 보내시고 그 다다음 주 정도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셋째 주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TJ 잔고는 끝나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요 지표 일정을 보시면 주요 지표 지표, 물가 지표 있죠. 물론 물가 지표는 지금 현재 가장 물가 지표가 그래도 이제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보면 너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 라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되니까 관세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판매,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해당 지표는 최근에 노동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노동시장이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개인들도 소비력이 줄거든요. 소비력이 줄면은 자연스럽게 물가 지표에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안정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GDP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GDP 70%가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비 지표 같이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다음 주 주말에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9월 18일 금리 결정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시도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세요. 한 번 금리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금리 인하가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외에 기업 실적 발표는 오라클 정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